일본은 즉시 대마도에서 떠나라. 이건 누가 봐도 선전포고였습니다. 트럼프는 분노했고 백악관, 유엔, 일본 총리실까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지만 세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72시간 한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함대 15척이 독도를 포위했지만 청와대는 침묵했고 CNN과 BBC는 한국의 무능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제네바 회의장에서 300페이지짜리 일본 보고서가 단 4줄의 메타데이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30년간 독자 기술이라 자랑하던 일본 감시 시스템의 71%가 한국 신호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충격적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엔화는 폭락했고 도쿄 거리엔 분노한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 반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72시간의 침묵으로 세계를 뒤집은 그 전략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이사벨 윤 39세 글로벌 방송사 탐사 프로듀서입니다. 5해 전 아시아발 가짜 제보 하나로 제 커리어가 완전히 무너졌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모니터 6개가 동시에 붉은 불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15척이 독도 인근 수역에 비대칭 대형으로 전개됐다는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CNN, BBC, 로이터, 교도통신까지 일제히 같은 화면을 내보내고 있었죠. 저는 커피잔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일본 함대는 완벽한 포위 대형을 갖추고 있었어요. 레이더 영상엔 붉은 점들이 독도를 중심으로 부채꼴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정교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측에선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6시간이 지났는데도 합참에서 한마디 발표가 없었습니다. 청와대도 국방부도 외교부도 침묵이었죠. 12시간, 18시간이 흘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불쾌한 감정이 차올랐어요. 또 시작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5해 전 그날처럼 또다시 아시아발 뉴스가 제 발목을 잡으려는 건 아닐까? 그때도 이랬죠. 서울에서 날아온 제보가 너무 완벽해 보였고 저는 그걸 믿었고 결국 그게 조작된 문서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제 이름은 업계에서 지워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노려봤어요. 이 침묵은 무능이다. 그렇게 단정 지었습니다. 한국은 대응할 능력이 없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면 또 뭔가 숨기고 있거나. 제 안에서 불신이 분노로 번져갔습니다. 그때 오른쪽 아래 모니터 한쪽 구석에 작은 숫자 하나가 스쳐 지나갔어요. 신호 지연 0.9%.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술적 오차 정도로 생각했죠. 저는 그 숫자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냥 통신 딜레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그 숫자가 나중에 모든 걸 뒤집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편집국 안은 아수라장이었어요. 기자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소리를 지르고 프로듀서들은 위성 중계 스케줄을 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도쿄지국에선 10분마다 현장 영상이 날아왔고 워싱턴에선 국무부 브리핑 실시간 속기록이 쏟아졌죠. 그런데 서울에선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24시간째 침묵. 저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냐? 제 머릿속엔 5해 전 그 악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서울발 제보를 믿었다가 모든 걸 잃었던 그날이요. 다신 속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죠. 그래서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이 침묵이 제게는 무책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준비가 안 됐으면 손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편집국장 마크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사벨, 자네가 가야겠어.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한국은 결국 손을 벌릴 거라는 그 뻔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거라는 확신이었죠. 마크는 늘 그랬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한국은 결국 우리한테 와.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불편했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도 같은 생각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맞아, 결국 그렇게 되겠지.
그들은 결국 도움을 청할 거야. 명예회복의 기회였습니다. 5해 만에 찾아온 제 이름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 저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서울로 가서 한국의 무능함을 취재하고 정확한 팩트로 보도하면 제 커리어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가방을 싸면서 저는 다시 한번 모니터를 봤어요. 여전히 한국은 침묵이었습니다. 28시간째 아무 말도 없었죠. 무능한 거야 아니면 또 뭔가 숨기는 거야.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심이 불신을 낳고 불신이 분노를 낳았습니다. 저는 그 감정들을 가방 안에 함께 집어넣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래된 취재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5해 전 마지막 취재 때 썼던 노트였죠. 표지 안쪽에 제가 써놓은 문장이 있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조작됐었죠. 아니, 정확히는 제게 건네진 데이터가 가짜였던 겁니다. 저는 그 이후로 모든 걸 의심하게 됐어요. 특히 아시아발 자료는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론 뉴욕의 야경이 멀어져 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진실을 파헤칠 겁니다. 그들의 침묵 뒤에 숨겨진 무능함을 정확하게 보도할 겁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되찾을 겁니다.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찾으려던 진실이 제가 믿고 싶었던 진실과 정반대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실이 제 자존심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것도요. 비행기는 태평양 위를 날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어요. 이번엔 절대로 속지 않겠다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은 여전히 침묵 중이었습니다. 36시간째였죠.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제 핸드폰엔 마크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공항 인터뷰 섭외됐다. 바로 카메라 앞에 서라. 한국의 침묵을 전략 부재로 프레임 짜라.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공항 로비 한쪽에 이미 촬영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삼각대 위에 카메라가 놓여 있었고 조명이 켜졌죠. 제 뒤로는 입국장 전광판이 보였어요. 도쿄행, 베이징행, 방콕행 비행기 정보가 흘러갔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현재 한국 정부는 36시간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엔 비판이 깔려 있었어요. 국제사회는 한국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전략이 아니라 전략 부재로 보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제 경험이, 제 직관이 이게 맞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제작진이 영상을 바로 송출했죠. 10분도 안 돼서 유튜브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영어, 한국어, 일본어로 뒤섞인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또 서구 언론의 오만이다.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댓글들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익숙한 반응이었죠. 5해 전에도 그랬으니까요. 팩트를 보도하면 늘 누군가는 화를 냅니다. 하지만 저는 팩트만 말했어요. 36시간째 침묵, 그건 사실이잖아요. 호텔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첫 페이지에 제가 써놓은 메모가 나왔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문장 아래 작은 글씨로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5해 전 모든 게 무너진 그날 밤에 쓴 거였죠.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한다. 저는 펜을 꺼내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어요. 특히 아시아발 자료는 의심하라. 택시는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환했어요. 네온 사인이 빛나고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죠. 너무 평화로웠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독도 인근에 일본 함대가 15척이나 전개돼 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저렇게 평온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건지도 몰라요.
호텔방에 짐을 풀고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마크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좋아, 그 톤 유지해. 한국은 결국 손을 벌린다. 그 순간을 잡아. 그게 내 복권 스토리야. 복권.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쿵 하고 쳤습니다. 맞아요. 이건 제 복권을 위한 기회입니다. 5해 동안 바닥을 기었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죠.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건물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한강이 검은 띠처럼 도시를 가로질렀어요. 저 불빛들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두려울까요? 아니면 정부를 믿고 있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제 일은 감상에 젖는 게 아니라 팩트를 보도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다음 날 아침 합참 브리핑 참석 일정이 잡혔어요. 드디어 뭔가 나오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0시간이 넘도록 침묵하던 한국 정부가 드디어 입을 여는 거라고요. 아마 변명을 늘어놓겠죠. 아니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브리핑 장소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질문 리스트를 정리했어요. 왜 이렇게 오래 침묵했나?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한가? 일본과의 협상 계획은? 날카로운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들로 그들을 압박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카메라에 담을 거예요. 합참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입구에서만 3번의 신원 확인이 있었죠. 브리핑룸으로 가는 복도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제 구두 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대기실에 들어서자 이미 10여 명의 기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초조해 보였어요. 노트북을 두드리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동료와 속삭이거나 긴장감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 남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말랐습니다. 회색 정장에 검은 테 안경을 썼죠. 그는 조용히 앞쪽 자리에 앉더니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옆자리 기자에게 물었죠. 저 사람 누구예요? 그는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민석. 한국해양감시 통합망 NEX의 데이터 아키텍트래요. 말 수 없기로 유명하죠. NEX.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해양감시 통합망이라니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실체가 있는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아마 서구 기술에 의존하고 있겠죠.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웠어요. 합참 대변인은 준비된 발표문만 읽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상세히 설명하겠다. 국제법에 따라 대응 중이다. 그런 뻔한 말들 뿐이었죠.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손을 들었어요. 40시간 넘게 침묵하신 이유가 뭡니까? 대변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대답을 반복했죠.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에서 짜증이 치밀었어요. 적절한 시점? 지금이 적절한 시점 아닌가요?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우연히 그 장민서란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이었죠. 이사벨 윤 프로듀서시죠?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 인터뷰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전략 부재라고 하셨더군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의 눈빛이 너무 냉정했거든요. 우린 소음보다 기록을 믿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죠. 그 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면 정보가 아닙니다. 민서는 잠시 저를 쳐다봤어요. 마치 저를 품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공개할 겁니다. 때가 되면. 그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때가 되면? 또 그 소리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모호한 표현만 쓰는 걸까?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선 뭔가 불편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차갑지만 확신에 찬 눈빛.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출이야. 다 연출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메모를 적었죠. 장민서. NEX 데이터 아키텍트. 소음보다 기록을 믿는다고 함. 확인 필요. 펜을 놓으며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합참 브리핑 대기실은 냉장고처럼 차가웠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왔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건 분위기였어요. 기자들은 각자 노트북과 핸드폰만 들여다봤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초조해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50시간째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침묵이요. 국제사회는 이미 난리가 났어요. CNN에선 한국의 대응 부재를 전문가 패널로 분석하고 있었고 BBC는 역사적 배경부터 파헤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정작 한국은 또 적절한 시점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 안에서 과거가 되살아났어요. 5해 전 그날 밤 제 책상 위에 쌓였던 정정보도 요청서들, 제 이메일을 가득 채웠던 항해 메시지들, 그리고 편집국장실에서 들었던 차갑고 짧은 선고. 이사벨, 자네는 끝이야. 그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숨이 막혔죠. 왜 또 아시아 관련 취재를 맡았을까? 왜 제가 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민서가 들어왔어요.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봤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뭘 알고 있는 걸까? 민서는 앞쪽 자리에 앉더니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에서 살짝 비스듬하게 보였어요. 화면엔 복잡한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해저 케이블 지도였어요. 파란 선들이 한반도 주변을 거미줄처럼 엮고 있었습니다. 그 선들 중 하나가 대마도 북쪽까지 뻗어 있더군요. 제 시선이 그 라인을 따라갔어요. 민서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 케이블 라인이 더 선명해졌죠.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점들이 표시돼 있었어요. 각 점마다 숫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목을 길게 빼고 봤어요. 그때 민서가 화면을 껐습니다. 마치 제가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처럼요.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얼굴로요. 저는 당황해서 시선을 돌렸어요. 연출이야. 또 연출이라고. 제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그런 생각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를 흔들려고 일부러 보여준 거겠죠.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심리전을 잘하니까요. 하지만 제 가슴은 왜인지 두근거렸어요. 브리핑이 또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국방부 차관이 직접 나왔어요. 키가 작고 둥근 안경을 쓴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더니 준비된 원고를 읽기 시작했죠.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가 발표는 적절한 시점에 하겠습니다. 또 그 말이었어요. 적절한 시점. 제 안에서 뭔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번쩍 들었어요. 차관이 저를 가리켰죠. 질문하십시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50시간입니다. 50시간 동안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적절한 시점이라는 말만 반복하십니다. 도대체 적절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 질문이 끝나자 대기실이 조용해졌어요. 차관은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욕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곧 아시게 될 거라고. 이게 대답입니까?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모욕감이었죠. 제가 바보 취급당하고 있다는 느낌. 5해 전 그때처럼 또다시 저를 속이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죠. 핸드폰을 꺼내 마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시간 낭비예요. 마크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그게 뉴스야. 한국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지. 계속 파. 그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잡아.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벨 윤 프로듀서. 민서였어요. 그는 복도 저쪽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죠. 뭔가요? 제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걸음은 침착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마든지 있다는 듯이요. 화가 나셨나 보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여긴 국제 무대예요.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당신네 정부는 적절한 시점이란 말만 반복하잖아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답답하시겠죠. 그의 목소리엔 조롱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분했어요. 그게 더 제 신경을 긁었습니다. 이해한다고요?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까? 민서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음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저는 비웃었어요. 기록? 그 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당신들이 뭘 갖고 있든 세상은 모르잖아요. 민서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곧 보실 겁니다. 또 그 말이었어요. 곧 적절한 시점 때가 되면.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늘 그래요. 모호하게 말하고 숨기고 결국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죠. 5해 전에도 그랬어요. 서울발 제보라며 자료를 건네줬지만 그게 다 가짜였어요. 전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건 안 됐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아니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아요. 그건 한국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가짜 제보자가 만든 문서였죠. 하지만 제 안에선 모든 게 뒤섞여 있었어요. 배신감, 분노, 수치심이 한국이라는 단어와 함께 엉켜 있었습니다. 민서는 태블릿을 들어 올렸어요. 우린 연출하지 않습니다. 기록만 남깁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스스로 증명하게 만들죠. 저는 그의 태블릿을 봤어요.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조금 전 봤던 그 해저 케이블 지도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민서는 돌아서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프로듀서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소리가 크다고 진실은 아닙니다. 그는 복도 저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저들은 그냥 시간을 끄는 거야. 준비가 안 됐거나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없거나.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저는 그 목소리를 밀어냈어요. 틀릴 리 없어. 제 경험이, 제 직관이, 제 모든 커리어가 말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준비가 안 됐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비는 오지 않았지만 습기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마크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더군요. 한국은 무너질 거야. 기다려. 그들은 결국 손을 벌린다. 저는 핸드폰을 끄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 거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카페에 앉아있고 웃고 떠들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왜들 저렇게 태평한 거지? 66시간째 드디어 뭔가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기술 브리핑을 한다는 공지가 떴어요. 주제는 한국해양감시 통합망 NEX.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재킷을 챙겼습니다. 이제야 뭔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택시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NEX에 대해 검색했어요. 생각보다 정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몇몇 기술 논문과 국방부 보도자료 정도였죠.
한국이 독자 개발한 통합 해양 감시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독자 개발이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마 서구 기술을 사다 조립한 거겠죠.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대통령실 브리핑룸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의자가 30개 정도 놓여 있었고 앞쪽엔 대형 스크린 3개가 걸려 있었어요. 조명이 밝았습니다. 저는 중간쯤 자리에 앉았죠. 기자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66시간 만에 기술 브리핑이니까요. 뭔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장민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2명이 따라왔죠. 민서는 단상 앞에 섰고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엔 한반도 주변 해역 지도가 떠올랐어요. 파란색 바탕에 육지는 회색, 해역엔 수많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각 점마다 작은 숫자가 붙어 있었죠. 민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NEX는 3층 구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감정의 기복이 없었습니다. 첫째 층, 해저 음향 센서망. 둘째 층, 위성 및 레이더 통합 분석. 셋째 층, 인공지능 기반 패턴 감지. 화면이 바뀌었어요.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제 눈엔 그냥 선과 박스의 조합으로밖에 안 보였죠. 민서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정확도는 99.1%입니다. 99.1%. 높은 숫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숫자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으니까요. 민서는 화면을 다시 바꿨어요. 이번엔 2개의 지도가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일본 해상자위대 레이더 데이터, 오른쪽은 NEX 데이터라고 적혀 있었죠. 두 지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민서가 말했습니다. 저는 두 지도를 봤어요. 얼핏 보기엔 비슷했습니다. 함정들의 위치가 표시돼 있었고 이동 경로가 선으로 그어져 있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달랐어요. 왼쪽 일본 데이터는 함정 위치가 미묘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NEX 데이터와 비교하면 각 함정마다 약간씩 다른 위치에 찍혀 있었어요. 민서는 확대했습니다. 일본 레이더 데이터의 위치 오프셋은 최대 18해리입니다. 18해리. 약 33km였어요.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해상에서 30km 오차면 완전히 다른 수역이 될 수도 있죠. 이 오프셋은 고의적 변조입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렸어요. 고의적 변조.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일본이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건가요? 민서는 화면을 또 바꿨어요. 이번엔 숫자들의 나열이었습니다. 타임스탬프, 좌표, 신호강도, 지연시간. 제 눈엔 암호처럼 보였죠. 그때 제 눈에 익숙한 숫자가 들어왔어요. 0.9%. 첫날 밤 모니터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숫자였습니다. 신호 지연 0.9%. 저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민서가 그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0.9%의 신호 지연. 이것은 우리의 변조 탐지 임계치입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변조 탐지 임계치. 그러니까 그 숫자는 오차가 아니었던 겁니다. 일부러 설정해둔 기준점이었던 거죠. 상대방의 데이터 조작을 탐지하기 위한.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민서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3년 전부터 이 패턴을 감지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레이더 데이터가 우리 원본 신호와 비교했을 때 일관된 오프셋을 보였죠.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그래프였습니다. 시간축을 따라 오프셋 값이 그려져 있었는데 거의 일정한 패턴을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메타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민서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화면엔 복잡한 코드 같은 게 나타났습니다. 제 눈엔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민서는 차분히 설명했죠. 일본이 독자 기술이라고 주장한 감시 데이터의 71%가 우리 기초 신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71%. 브리핑룸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서는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메타데이터 패턴 일치율입니다. 우리 원본 신호의 전송 타임스탬프와 일본 데이터의 수신 타임스탬프를 비교했습니다. 평균 지연 시간은 3.2초. 이는 해저 케이블을 통한 신호 전송 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의 신호를 받아서 그걸 조금 조작한 뒤 자기네 독자 데이터라고 발표했다는 건가요? 30년 동안이나?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요. 해저 케이블은 우리가 2009년에 설치했습니다. 대마도 북쪽까지 연결돼 있죠. 당시엔 공동 감시 목적으로 신호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어떻게 사용될지는 합의되지 않았어요. 저는 며칠 전 봤던 그 태블릿 화면이 떠올랐어요. 민서가 보고 있던 해저 케이블 지도. 대마도 북쪽까지 뻗은 파란 선. 그게 이거였구나. 민서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원본은 스스로 증명합니다. 화면엔 두 개의 파형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위쪽은 한국 원본, 아래쪽은 일본 데이터. 두 파형은 거의 똑같았지만 아래쪽이 미묘하게 왜곡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원본 데이터를 국제사회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민서가 말했어요. 곧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브리핑룸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고 소리를 질렀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민서는 침착하게 한 명씩 지목하며 답변했죠. 저는 그저 앉아서 화면만 멍하니 쳐다봤어요. 제 머릿속에서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편견이, 자존심이. 첫날 밤 봤던 그 0.9%. 저는 그걸 그냥 넘겼어요. 기술적 오차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의도였습니다. 정확히 계산된 3년 동안 축적된 증거의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부끄러움이었죠. 공항 인터뷰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전략 부재라고 했어요. 한국은 준비가 안 됐다고 무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66시간 동안이 아니라 3년 동안이나.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갔죠. 다들 급했어요. 이 폭탄 같은 뉴스를 송출해야 하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그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죠. 이해되셨나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엔 여전히 표정이 없었지만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요. 그가 말했어요. 중요한 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어요. 5해 동안 쌓아온 방어막이, 편견이, 불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태블릿을 건넸어요. 원본 데이터 접근 링크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는 태블릿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민서가 말했어요. 소리가 아니라 기록이 진실입니다. 그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텅 빈 브리핑룸에서 손에 든 태블릿을 보며 제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걸 느꼈습니다. 제네바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론 구름이 흘러갔어요. 하얀 솜털 같은 구름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민서가 준 원본 데이터 링크를 열었어요. 화면엔 수천 개의 파일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각 파일마다 타임스탬프가 붙어 있었고 좌표와 신호 강도가 기록돼 있었어요. 저는 무작위로 몇 개를 열어봤습니다. 파형 그래프가 나타났죠. 모두 똑같은 패턴을 보였어요. 한국 원본 신호 그리고 3.2초 후에 나타나는 일본 데이터. 미묘하게 왜곡된 파형. 일관된 오프셋. 제 손가락이 트랙패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조작이 불가능한 증거였어요. 메타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전송시간, 수신시간, 신호 경로.
모든 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또 속는 건 아닐까? 이것도 교묘하게 만든 가짜 자료는 아닐까? 5해 전처럼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알고 있었어요. 이건 진짜라는 걸. 제네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회색 하늘, 차가운 공기. 저는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국제회의장은 유엔 본부 건물 안에 있었어요. 육중한 석조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경비가 삼엄했죠. 기자증을 3번이나 확인당했어요. 회의장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단, 기자들, 관계자들.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단상 위엔 큰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양쪽에 국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석 뒤쪽에 앉았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장이 개회를 선언했고 일본 대표단이 먼저 발표했죠. 외무성 국제법 담당 고야마 리나가 단상에 섰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했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그녀는 침착한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300페이지짜리 자료였습니다. 화려한 그래픽, 다채로운 차트, 역사적 사료 이미지들. 시각적으로 완벽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공을 들인 자료구나. 리나는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독자 해양 감시 시스템은 30년 전통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첨단 기술로 이 수역을 감시해왔죠.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레이더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 이미지들이 민서가 보여줬던 자료와 비슷했다는 겁니다. 너무 비슷했어요. 레이아웃이, 색상 구성이, 심지어 좌표 표시 방식까지.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리나는 계속 발표했어요. 역사적 배경, 법적 근거, 기술적 우위. 300페이지를 50분에 걸쳐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죠. 일본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리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한국 차례였습니다. 장민서가 단상에 올라왔어요. 그는 노트북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파일 박스도 없었고 두꺼운 자료집도 없었죠.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저도 당황했습니다. 설마 준비를 안 한 건가? 민서는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엔 단순한 텍스트만 떠올랐습니다. 원본 132건. 그게 전부였어요. 화려한 그래픽도 역사적 사진도 없었습니다. 그냥 검은 바탕에 흰 글씨. 민서는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원본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장 전체에 울렸어요. 원본 신호 데이터 132건. 각 데이터마다 전송 로그와 해시 체인이 첨부돼 있습니다. 조작 불가능한 블록체인 방식으로 보관했죠.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화면엔 긴 숫자열이 나타났습니다. 해시값이었어요. 각 데이터의 고유한 디지털 지문 같은 거죠. 한 번이라도 조작하면 해시값이 바뀌기 때문에 원본 증명의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민서는 계속 설명했어요. 이 원본 데이터와 일본이 발표한 자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분할됐습니다. 왼쪽은 한국 원본, 오른쪽은 일본 데이터. 두 개가 나란히 놓였죠. 청중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봤죠. 민서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타임스탬프를 보십시오. 한국 원본은 2021년 3월 5일 오전 2시 15분에 전송됐습니다. 일본 데이터는 같은 날 오전 2시 15분 3.2초에 수신됐죠. 3.2초. 해저 케이블 전송 시간.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민서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메타데이터 패턴입니다. 일본 데이터의 71%가 우리 원본과 동일한 신호 구조를 보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 위치 오프셋입니다. 화면엔 두 개의 파형이 나타났어요.
거의 똑같았지만 하나가 미묘하게 왜곡돼 있었습니다. 이 왜곡은 고의적입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저는 앞쪽 일본 대표단을 봤어요. 리나가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민서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원본 데이터를 국제검증단에 제출합니다. 누구든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시값을 대조하면 우리 데이터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죠. 그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원본은 스스로 증명합니다. 민서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어요. 기자들이 일어서서 카메라를 들었고 대표단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죠. 저는 그 혼란 속에서 앞쪽을 봤어요. 리나가 일본 대표단 수석과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석은 고개를 저었고 리나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고민이 가득했어요. 양심과 조직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알았어요. 5해 전 제가 진실과 커리어 사이에서 갈등했을 때와 똑같은 표정이었죠. 회의가 잠시 휴회됐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다들 핸드폰을 들고 급하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죠. 저도 핸드폰을 꺼냈어요. 마크에게서 2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메시지도 쏟아져 있었죠. 이사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한국이 뭘 준비했던 거야?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메시지를 썼어요. 편집국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현장 검증을 요청합니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프로듀서로서 마지막 양심이었어요. 더 이상 틀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민서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는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죠. 메타데이터 검증 스테이션이 어디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민서는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따라오세요. 우리는 건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기술진이 대기하고 있는 검증실이었어요. 여러 대의 컴퓨터가 놓여 있었고 화면마다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원하시는 데이터를 고르십시오. 저는 무작위로 파일 10개를 골랐습니다. 민서는 각 파일의 해시값을 실시간으로 계산했어요. 그리고 블록체인에 기록된 원본 해시값과 대조했습니다. 모두 일치했어요. 100%.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조작이 불가능한 증거였습니다. 메타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믿으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또 차올랐습니다. 네, 믿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죠. 민서는 일어섰어요. 위층으로 올라가시죠. 곧 중요한 순간이 올 겁니다. 우리는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어요. 의장이 일본 대표단에게 추가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리나가 다시 단상에 올라왔죠.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숨을 멈췄어요. 리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고야마 리나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연단을 붙들고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그녀를 봤습니다. 한국의 원본 신호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회의장이 폭발했어요. 기자들이 일어섰고 대표단들이 소리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지만 아무 소용없었어요. 리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죠. 2009년 해저 케이블 설치 당시 우리는 신호 공유 협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우리는 그 신호를 변조해서 사용했어요. 독자 기술이라고 주장하면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년 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부 보고서에서 메타데이터 의존도 분석을 봤죠. 71%가 한국 신호에서 파생됐다는 걸 알았어요. 일본 대표단 수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리나에게 뭐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리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이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아닙니다. 리나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일본 대표단은 급히 퇴장했고 기자들은 복도로 뛰쳐나가 송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 혼란 속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양심의 순간이었습니다. 리나는 조직보다 진실을 택했어요. 커리어가 끝날 걸 알면서도 그녀는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어요. 복도로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요.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촬영팀에게 연락했죠.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생방송 갑니다. 제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5분 후 저는 회의장 밖 복도에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조명이 켜졌고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했어요. 전 세계가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마크도 편집국 동료들도 그리고 저를 비난했던 시청자들도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사벨 윤 글로벌 방송사 탐사 프로듀서입니다. 며칠 전 인천공항에서 저는 한국 정부의 침묵을 전략 부재라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카메라 너머로 제작진이 놀란 표정을 짓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죠. 한국은 3년 동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메타데이터를 분석하고 조작 불가능한 블록체인으로 보관했어요. 그들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제 편견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5해 전 한 번 속은 경험이 제 모든 판단을 왜곡시켰어요. 한국을, 아시아를, 그들의 데이터를 의심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것은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진짜입니다. 메타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방금 일본 외무성 국제법 자문 고야마 리나가 증언했습니다. 일본이 오래전부터 한국 신호에 의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요. 이건 단순한 기술 분쟁이 아닙니다. 30년간 이어진 조직적 은폐였어요. 카메라 옆에서 제작진이 손짓을 했습니다. 끊으라는 신호였죠. 아마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온 모양이었어요. 저는 무시했습니다. 저는 프로듀서로서 한 인간으로서 말합니다.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진실의 시작입니다. 방송이 끊겼어요. 조명이 꺼지고 카메라가 내려갔습니다. 제작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마이크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마크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죠. 이사벨,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사과 따위 하지 마. 넌 팩트를 보도한 거야. 한국이 36시간 동안 침묵한 건 사실이잖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었어요. 마크가 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끝이야, 이사벨. 이번엔 정말 끝이라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민서가 다가왔어요. 그는 제 앞에 섰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야 한 선택이에요. 너무 늦었죠. 민서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어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냈어요. 한국 포털 사이트를 보여줬습니다. 실시간 검색어가 떠 있었는데 제 이름이 1위였어요. 그 아래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기자다.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사람. 존경한다. 그런 댓글들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또 났습니다. 민서가 태블릿을 거뒀어요. 세계는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소음에 흔들리지 않아요. 기록이 말하게 둘 겁니다. 그는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죠. 프로듀서님도 이제 기록의 편에 서셨습니다. 민서는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회의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어요. 다들 급했습니다. 이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려고요. 저도 움직였습니다. 제 호텔 방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제네바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를 비췄죠.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뉴스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엔화가 급락했다는 기사, 도쿄에서 시위가 시작됐다는 속보, 미국 국무부의 긴급 성명.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300페이지가 아니라 조용한 132건의 원본이요. 호텔 방에 들어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5해 전부터 갖고 다닌 그 노트요. 표지를 넘겨 첫 페이지를 봤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한다. 특히 아시아발 자료는 의심하라. 저는 펜을 꺼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 아래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데이터는 사람을 구한다. 그리고 나 자신도. 펜을 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의 밤은 고요했어요. 별이 하나 둘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자리를 잡았어요. 부끄러움, 존중, 그리고 작은 희망.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세계는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기내 모니터로 뉴스를 봤어요. 일본 도쿄 시내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죠. 엔화는 계속 떨어졌고 외무성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미국 국무부는 독도 관련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역사적 기록과 국제법에 따라 판단한다. 그런 신중한 표현이었지만 사실상 한국 편의 선 거였죠. 유럽연합도 중국도 하나둘 성명을 냈습니다. 모두 한국의 기록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일함엔 100통이 넘는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마크와 본사 간부들의 경고였습니다. 즉시 귀사하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됐다. 변호인을 준비하라. 그런 내용들이었죠. 저는 하나씩 읽고 지웠어요.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5해 전엔 그렇게 무서웠는데 이젠 아니었어요.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장민서였습니다. 그는 공항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프로듀서님. 그가 다가왔습니다. 국방부에서 브리핑이 있습니다. 72시간 타임라인을 공개한대요. 함께 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겠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는 차 안에서 민서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엔 타임라인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0시간. 일본 함대 전개 시작. 6시간. 한국 합참 침묵 유지. 12시간. 국제 언론 보도 시작. 24시간. 압박 고조. 48시간. 일본 추가 함정 투입. 72시간. 제네바 회의 직전 기술 브리핑. 저는 타임라인을 따라 내려갔어요. 각 시간대마다 한국이 무엇을 했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데이터 수집, 패턴 분석, 메타데이터 대조, 블록체인 해시 생성, 국제검증단 사전 협의. 모든 게 계획된 흐름이었어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소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죠.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72시간이 그 완성 시점이었나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32건의 원본 데이터를 모두 검증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블록체인 해시를 생성하고 국제검증단과 사전 조율하고 법적 근거를 완벽히 준비하는데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벅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네요. 세계가 압박하고 언론이 조롱하고 저 같은 사람들이 무능하다고 비난할 거라는 걸요. 민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우린 기록을 믿으니까요. 합참 브리핑룸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대기실이 아니라 본 브리핑룸이었어요. 수백 개의 좌석이 놓여 있었고 단상 위엔 국방부 장관이 서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어요. 장관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72시간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건 무능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죠. 화면이 켜졌어요.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0시간부터 72시간까지 한국이 무엇을 했는지 한 장면 한 장면 보여줬어요. 데이터 수집 장면, 분석실에서 일하는 연구원들, 블록체인 서버실, 국제 변호사들과의 화상회의. 모든 순간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소리를 내기 전에 기록을 완성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은 반박 불가능하니까요. 소음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기록은 영원히 남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세계 각국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무부 성명, 유엔 사무총장 코멘트, 유럽연합 입장문. 모두 한국의 증거를 인정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품격으로 승리합니다. 장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소리 없이 준비하고 기록으로 증명하고 품격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방식입니다. 브리핑이 끝났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죠. 브리핑룸을 나서는데 민서가 저를 불렀어요. 프로듀서님, 잠깐 시간 있으십니까? 저는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민서는 난간에 기대 섰습니다. 프로듀서님은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요. 처음부터 당신들을 믿었어야 했는데. 민서는 저를 봤습니다. 처음부터 믿는 건 쉽죠. 어려운 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바꾸는 겁니다. 그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증명은 타인을 이기기 전에 자기 확신을 이겨야 가능합니다. 민서가 덧붙였습니다. 프로듀서님은 그걸 해냈어요. 자기 확신, 자존심, 편견을 이겼죠.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저는 난간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5해 동안 잘못된 확신 속에 살았어요. 한 번 속았다는 경험이 제 모든 걸 왜곡시켰죠. 한국을, 아시아를, 그들의 데이터를 의심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문제는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저였죠. 제 편견이, 제 자존심이, 제 두려움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계셨다면 이미 반은 이긴 겁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USB였습니다. 이건 NEX 전체 데이터입니다. 프로듀서님이 원하신다면 직접 검증하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요. 저는 USB를 받았습니다. 믿어주시는 건가요? 민서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그의 미소였습니다. 프로듀서님은 이미 증명하셨잖아요. 진실편에 선다는 걸. 해가 완전히 졌어요. 서울의 야경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마다 불이 들어왔고 한강이 불빛을 반사했죠. 도시 전체가 빛나고 있었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를 믿었어요. 72시간 동안 침묵해도 준비하고 있다고 믿었죠. 저는 그 불빛들을 봤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민서가 덧붙였습니다. 소음이 아니라 신뢰가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서 뭔가 자리 잡는 게 느껴졌습니다. 존중이었어요. 이 나라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기록을 믿는 그 철학에 대한 존중. 민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들어가시죠. 추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을 향해 걸으며 저는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작은 장치였지만 그 안엔 3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기록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이 있던 날 저는 뉴욕에 있었습니다. 본사로 소환됐기 때문이었어요.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마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는 제게 사과와 복직을 강요했죠. 내 행동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어. 마크가 말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진실이 드러났잖아. 그러니 우리가 이겼다고 발표하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기지 않았어요. 진실을 뒤늦게 인정했을 뿐이죠. 마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사벨, 넌 지금 커리어를 스스로 망치고 있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5해 전에 망가졌었어요. 이젠 다시 세울 기회예요. 징계위원회는 결국 제 사직을 받아들였습니다. 마크는 경질됐어요. 프레임을 강요한 게 문제가 됐죠. 회사는 제게 복직을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젠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싶었어요. 독립 프로듀서로서요. 유엔 본부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서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표결 결과 나왔습니다. 15대 0. 독도는 한국 영토로 최종 확인됐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유엔 본부 앞엔 이미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각국 대표단이 하나둘 빠져나왔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역사적 기록과 국제법을 존중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공식 사과문을 준비 중입니다. 미국 대표도 나왔어요. 우리는 동맹국들 모두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입니다. 명확한 메시지였죠. 저는 취재 카메라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엔 회사 소속이 아니라 독립 프로듀서로서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책임으로 취재하는 거였죠. 한국 대표단을 만났어요.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환호하지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회가 어떠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기록이 증명했으니까요. 과시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실만 말했습니다. 세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다시 물었죠. 대표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기록으로 말할 겁니다. 소음이 아니라요. 인터뷰가 끝났어요. 저는 카메라를 끄고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프로듀서님, 용기 있는 보도 감사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지만요. 대표는 미소 지었습니다. 늦어도 한다는 게 중요하죠. 민서와 똑같은 말이었어요. 뉴욕에서 서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한국에 머물기로 했어요. 독립 프로듀서로서 한국 관련 스토리를 다루기로요. 제대로 정직하게 편견 없이. 민서가 공항에 마중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어디 가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앞을 보며 대답했어요. 독도입니다. 독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3시간을 달려 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배를 탔어요. 파도가 거셌지만 배는 꿋꿋이 나아갔습니다. 2시간 후 수평선 위로 작은 섬이 나타났어요. 독도였습니다. 배가 접안했어요. 경비대가 맞이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섬에 올랐죠.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파도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섬은 단단히 서 있었어요. 민서가 한 건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기록 보관소였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벽면을 가득 채운 서류 캐비닛이 보였습니다. 각 캐비닛마다 연도가 적혀 있었어요. 190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민서가 한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원본 문서들이 투명 파일에 보관돼 있었어요. 오래된 종이, 바랜 잉크, 손으로 쓴 글씨. 이게 우리 기록입니다. 민서가 말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진짜죠.
저는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경비대원 인터뷰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 기록만 비췄습니다. 문서, 사진, 오래된 지도, 타임스탬프가 찍힌 로그. 말이 필요 없었어요. 기록이 스스로 증명하니까요. 촬영을 마치고 저는 섬 끝 전망대에 섰습니다.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하얀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갈매기들이 울며 날았죠. 민서가 옆에 섰어요. 이제 믿으시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완전히요. 민서는 바다를 봤습니다. 우리가 72시간 침묵한 이유, 이제 아시겠죠? 저는 대답했어요. 네. 기록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린 거였죠.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요. 민서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다음엔 사전 인터뷰 길게 하시죠. 그의 농담에 저도 웃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저는 편집을 시작했어요. 독도 기록 보관소의 원본들을 조용히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내레이션도 음악도 인터뷰도 없었어요. 그저 카메라가 천천히 문서들을 훑어갈 뿐이었죠. 마지막 장면은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모습이었어요. 영상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기록은 침묵하지 않는다.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이틀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엔 감사 인사가 가득했어요. 정직한 보도 감사합니다. 진실을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런 댓글들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죠.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여성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사벨 윤 프로듀서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BBC 아시아 담당 편집장입니다. 프로듀서님의 독도 영상 봤어요. 우리와 함께 일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어떤 일인데요? 정직한 아시아 스토리를 다루는 겁니다. 편견 없이 기록 중심으로요. 프로듀서님이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프레임을 강요하지 마세요. 진실만 따르게 해주세요.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프로듀서님을 원하는 겁니다. 전화가 끝났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5해 만에 찾은 진짜 제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노트를 마지막으로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들을 읽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한다. 특히 아시아발 자료는 의심하라. 데이터는 사람을 구한다. 그리고 나 자신도. 저는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을 추가했습니다. 기록은 품격이다. 그리고 품격은 승리한다. 펜을 놓았어요. 노트를 덮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여정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막 시작이었죠. 소리 없이 준비하고 기록으로 증명하고 품격으로 마무리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세계에 제대로 알리는 일. 그게 제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창밖으론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불빛 하나하나가 희망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켰어요. 다음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